뉴스 신세계 오늘도 역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네,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요. 예.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한테 응답을 예.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었는데 긍정 평가가 지난주 대비해서 1%포인트가 내려가서 19%로 예. 다시 20% 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지난주하고 같은 72%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20%냐 19%냐 하는 게 그 자체로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다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는 이제 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분석하고 있지만 추석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전후한 정도로 매우 낮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거기서 깔려 있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좀 의미, 변동의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뭐 10%대냐 혹은 20%대냐라는 건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고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공개 행보를 한 지가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부정평가의 이유를 공개 꼽을 행보를 때 안 한 지가요. 그렇습니다. 공개 행보를 안 한 지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 뉴스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뒤로 좀 후순위가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평가를 이유를 꼽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밀려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경제, 민생, 물가를 부정평가로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15%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눈에 안 띄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추세를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해소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분노가 좀 누그러졌다거나 이런 건 거의 아닌데 주목할 점은 김건희 여사 문제도 심각한데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됐지만 그보다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1위로 뛰어오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기 여론조사 매주 하는 조사다 보니까 해당 주간 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지를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치 이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본인보다는 그 주변 인물들, 뭐 명태균 씨라든지 다른 정치인들 위주로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노출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제, 민생, 물가 관련된 거는 한국은행이 뭐 거의 이제 긴급한 조치처럼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까지 이제 생겼고 그러면서 추가로 발표한 것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 그러니까 1.9%로 전망한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는 그보다 더 떨어져서 1.8%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가라든지 어떤 그 체감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느끼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하여튼 여기저기서 비상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자영업자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수치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좀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 객관적인 어떤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도대체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그 대책이 없는 것 같은 데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보면. 그건 이제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동아일보 사설 같은 경우는 식물 정부냐라는 이제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정부가 뭔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라는 뭐 비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에서는 지금 신호음이 울리고 있고 경고를 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좀 우왕좌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예산심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추경을 내년 초에 편성을 해서 정부가 좀 이제 이 숨을 불어넣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가 그걸 다시 이제 기획재정부라든지 혹은 여당 쪽에서 이제 그 받지 않는 형식으로 이제 반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방향에 맞춰서 지금 정부 정책을 예측해야 되는 거냐 이런 좀 의문점까지 따라 붙다 보니까 뭐 현상도 문제지만 조치 자체가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은 자꾸 괜찮다 그러니까요. 이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진단들을 하니까 저런 진단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나오겠나 이런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좀 공존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41%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고요. 잘된 판결이라고 했고 39%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이제 근접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 문제 여전히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정원 확대가 잘된 일이다라는 예. 게 이제 56%, 예. 잘못된 일이다가 35%라서 예.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의정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의대 입시 정원은 확대해야 된다는 쪽에 여전히 좀 무게를 두고 있었고요. 예.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나 의료 공백 문제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8%만 잘하고 있다. 예.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 예.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대 정원 네. 증원 관련해서는 원래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걸 어떤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수치 자체도 지난 이제 추석 이후로 거의 지금 변동이 없는 예. 상태거든요.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되지만 정부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예. 뭐 이런 의견이 좀 주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그렇기 같습니다. 때문에 또 의대 정원 내년 문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쪽이 많은 거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요. 특검법이 막히니까 야당은 상설 특검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상설 특검을 가동을 해서 이제 뭐 작은 어떤 그 수사 문제들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자라는 쪽에 이제 의견을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이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우회하기 위해서 상설특검 추진하는 걸 놓고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서 하던 그 주장 그대로군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같은 주장인 거고요. 예.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으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민주당 등의 야당이 추진한 그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뭐 이제 여당에서는 상설특검을 추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야당 주도로 특검 추천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곧 행정부의 권한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기존의 특검법에 대한 어떤 주장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을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뭐 그 예산안 관련된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12월 2일에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자동 부의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또 역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 자동 부의되는 거를 이제 막는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미 본회의를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 지금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설특검 같은 경우도 국회가 상설특검 법안을 상설특검을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뭐. 근데 거기 법에 있지 않습니까?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임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도 되는 건가요? 만약 뭐 아직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네,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직접적으로는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겠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건 아니지만 아직.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거는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상설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해준다라는 거는 반헌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이 얘기는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과 거의 동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반헌법적이라는 건 대통령실의 해석 아니에요. 주관적인. 그렇습니다. 그 주관적 해석을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는 그 법을 어기겠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그 반헌법적이라는 것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박하는 게 뭐냐면 뭐 대통령실의 정혜전 대변인의 입장에 따르면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입맛대로 정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지금 검찰이 추진하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수사라든지 이미 조치가 내려진 것들도 그렇게 따지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결정한다는 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정한다라는 얘기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도 위헌이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법률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의회가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도 직접 개입을 피해왔습니다.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을 때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헌이 나올 것이냐 이건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이미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강행 규정으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거를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거나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실정법을 무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직까지 뭐 분명한 얘기는 안 했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부 무시와 동시에 이제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라서 그거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입장입니다. 감사원장 탄핵한다는 거죠, 야당은 지금. 네,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탄핵을 이제 추진하는데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임무를 방기했다라는 이유로 최재의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제 곧바로 반발을 했는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서 그동안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이나 공개가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런 관례를 누락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 이전 감사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다수당이니까요. 물론 이제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뭐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최재의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가 정지되고요.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다른 감사위원들 중에서 최선임 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될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이 조은석 위원 같은 경우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추진될 때도 감사원 사무처하고 이제 다른 목소리를 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이제 조은석 감사위원의 임기가 내년 1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탄핵 추진이 되더라도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선임자, 차 선임자가 감사위원장의 이제 그 임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혜 감사위원입니다. 김인혜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검찰 개혁을 다룬 책을 공동 집필한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그 동안에도 감사원의 이제 사무처하고 좀 다른 입장을 냈었던 사례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감사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감사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상당히 감사원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 탄핵하고요,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해서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 검찰청 공무원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이프로스라는 내부 통신망이 있는데 이프로스에다가 연일 그 새로운 그 게시물을 올려서 뭐 어제는 이제 부장 검사들 이제 33명 그리고 오늘은 뭐 추가로 이제 다른 보직자들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 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감사 청구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집단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동 행동을 할 때 그 뭔가 어떤 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은 입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고 그게 원래 공무원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정치적 중립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이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죠. 특히 이제 검사들이라면 거기서 더 이제 엄정한 그 의무가 적용이 될 텐데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김성애 민주당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거고 지금 이제 검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동안 공무원 노조라든지 교사 노조가 집단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수사하고 또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소까지 했었던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제나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판단에 있어서
그럼 앞뒤가 어떤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 여론으로 봐도 뭐 기존에 수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뭐 같은 서울중앙지검과 관련된 문제라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임명되기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팀들이 사실상 인사 조치를 당할 때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자기들의 수사권이 직접 침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던 부장검사들이 본인들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탄핵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집단 행동을 하고 나서느냐 그것도 좀 검사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탄핵을 하는 건 합법적인 일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회 권한으로 탄핵을 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다투면 될 일을 그렇습니다. 이걸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반대하는 게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탄핵안을 그때그때 매번 내서 이제 너무 많아지는 것 자체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게 반헌법적인 것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주장인데 아니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의결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추진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거 자체는 완벽히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 자체로는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치면 대통령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그 개헌 이후에 가장 많은 2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은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제 이제 1차 압수수색을 한 뒤에 어제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 압수수색할 때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공천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대표 그리고 당시 이제 국민의힘 조직국장 그리고 공관위원들이 주고받았던 메모라든지 이메일 같은 내역을 확인하는데 집중을 해서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만 기존에 했었던 압수수색과 그리고 이제 수사 내용을 맞춰본 뒤에 추가로 확인할 지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첫날 압수수색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7개 선거구에 대해서 전체 공천 심사 자료를 이미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보도도 어제 이제 TV조선 단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던 이제 경남 창원 의창의 이제 내부 여론조사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그 조사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김영선 전 의원이 3위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 1위였던 후보하고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존에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었던 얘기들하고는 다소 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수 공천을 주려면 뭐 이건 이준석 당시 대표의 주장입니다만 단수 공천을 주려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 한 거다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이었는데 지금 보면 내부 자료에서는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3위고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처지고 있다라는 거였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명태균 씨의 주장과 맞춰보자면 내부 자료와 다른 내가 뭔가 공관위원들한테 줄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좀 만들어 와봐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되는 거죠.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영선 전 의원이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난달에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해명을 할 때 경남 창원어창 지역구 같은 경우는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성현 의원도 여론조사와 당 기여도 그리고 적합도 등을 종합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윤성현 의원의 설명대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기여도나 적합도까지를 종합 고려했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왔었던 명태균 씨의 특히 여론조사 관련된 그 녹취를 보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사를 갖다 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힌트를 이준석 의원한테서 받았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공개된 녹취나 자료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전달된 그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상 명태균 씨가 숫자를 불러준 명태균 씨의 표현대로 하자면 속칭 가라로 만든 보고서였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천의 정당성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왜곡됐다는 공천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온 보도를 종합적으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저께 같은 경우는 그 각 선거구에 대한 공천 자료를 확보를 한 거고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당시 이제 플레이어들 대표나 조직국장이나 공관위원들 공천에 직접 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메모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관련된 대화 중에서 뭔가 부당한 개입의 흔적이 보이면 추가로 더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김한정 씨라는 분이 요새 또 굉장히 어떤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폰서 내지는 이제 후원 유력 후원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 핵심 제보자 중에 한 명인 강혜경 씨하고 김한정 회장이 지난 9월에 통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이준석을 많이 도와줬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뉴스타파의 녹취 분석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건데요. 이게 9월 9일하고 9월 10일에 통화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된 문제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 부탁하고 개입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막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문제는 아직 보도가 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한정 회장이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명태균 지금 그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기 영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두고 이제 영감이라고 표현하면서 김종인도 있지 이준석이는 좀 많이 만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데 김종인도 많이 만나고 이준석도 많이 만났다. 이 사람들이 깊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땡땡 여기서 이제 욕설이 나오는데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여론조사 그때 강혜경 실장이 해가지고 많이 해주고 그랬잖아 라는 식의 얘기를 던지면서 여론조사 문제를 꺼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여론조사 문제가 아직 안 불거졌을 텐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론조사의 비용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다 앵벌이를 해가지고 그 땡땡 만나가지고 이게 이준석인데 이준석 의원 만나가지고 여론조사 강 실장이 해가지고 해주고 그랬잖아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의 비용을 이준석 의원이 아닌 다른 쪽에서 조달해서 이제 줬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명태균 씨 측에 그런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공표조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뢰하고 말고 할 게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돈 들여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게 반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이제 보이는 반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실은 증거가 나오느냐겠군요. 이 주장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